여러분이 매달 적금 넣고 예금 묻어두고 그러면서 복리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는데 정작 그 시계를 여러분은 멈춰놓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주변에서 뭐가 올랐다 하면 허겁지겁 쫓아가서 사고 조금 빠지면 겁먹고 손절하면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수수료만 왕창 날린 기록만 남는다는 겁니다. 잠자는 사이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70이라는 마법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걸 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 되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연 6%면 12년이고 연 12%면 딱 6년 만에 돈이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6년마다 월급이 2배씩 오른 곳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투자는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이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진짜 부자들이 실제로 쓰는 전략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 2017년부터 매달 30만 원씩 나스닥 100 ETF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미국 주식이 뭐냐, 환율 손해본다, 그냥 국내 적금이나 들어라 이런 말을 엄청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특별한 재테크 고수였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달 정해진 날짜에 30만 원씩 사걸 생각을 안 했을 뿐입니다.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똑같이 30만 원 넣었어요. 가족들이 지금은 위험하니까 잠깐 쉬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그냥 계속 샀습니다. 2022년 금리 폭탄 떨어져서 시장이 박살날 때도 마찬가지로 30만 원 넣었고요. 지금 이분 계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금 3,600만 원 넣어서 8,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7년 동안 2배 넘게 불어난 건데 특별한 기술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사고 안 팔았을 뿐인데 말이죠.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영상인데 어떤 직장인이 2020년 말에 주식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가 백신 나온다고 시장이 엄청 뜨거웠잖아요. 유명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바이오 종목 그대로 따라 샀는데 2달 만에 35%이 났습니다. 그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진짜 쉽네 하면서 보너스 받은 거 다 쏟아부었어요. 2021년 중반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 테마 끝났다고 시장이 무너졌죠. 계좌가 마이너스 40%까지 갔는데 이분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보너스를 다 넣어서 당장 차 할부금이 밀렸거든요. 결국 바닥에서 손절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서부터 시장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분은 주식은 쳐다도 안 봐요. 완전히 사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실력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분은 자기가 시장보다 똑똑하지 않다는 걸 인정했던 거고 두 번째 분은 자기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 착각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투자 초보들 보면 거의 다 비슷한 실수를 하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포르쉐 쫓아가는 킥보드 같은 짓을 합니다. 뉴스에서 삼성전자 올랐다 하면 삼성전자 사고, 카카오 터졌다 하면 카카오로 갈아타고 비트코인 간다 하면 비트코인 사는 걸 반복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체감상 10배는 빨라졌어요. AI가 밀리초 단위로 매매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고 반응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이 종목 좋다고 했는데 조회수가 300만이면 그 이미 300만 명이 아는 정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뉴스 보고 알게 된 건 절대 고급 정보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SNS에서 핫플 맛집을 찾아갔다고 칩시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죠. 근데 그게 바로 뉴스에 나온 주식 앞에 줄 선 거예요. 줄 맨 뒤에 서서 들어가 봤자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 있고 음식도 재료가 떨어져서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맛집을 싸게 즐기려면 남들이 모를 때 가야 되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르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포르쉐가 지나갈 길목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쫓아가면 절대 못 잡아요. 기다려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 전체에 올라타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 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워런 버핏도 모르고 레이 달리오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세계 경제가 장기적으로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주시장 차트를 보면 중간중간 폭락이 있었지만 결국 우상향했거든요. 대공황도 있었고 오일 쇼크도 있었고 닷컴 버블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다 회복하고 더 올랐습니다. 근데 초보 투자자들일수록 이 기다림을 못 견디더라고요. 3개월 후에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6개월 뒤에 몇 퍼센트 수익 날까요? 이런 질문을 엄청 하시는데 그건 내일 로또 번호가 뭐냐고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생각해 보세요. 헬스장 등록하고 일주일 만에 10kg 빠지길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나갔다고 하겠죠. 근데 투자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살을 빼려면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면서 최소 몇 달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넣고 기다리는 게 정답인데 다들 한 달 만에 2배 벌고 싶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늘어납니다. 뉴스 보면서 이번엔 확실하다 싶어서 올인했다가 물리고 존버하다가 더 빠지고 결국 손절하고 나면 그때부터 오르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투자 서적에서 본 통계가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파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느냐? 바닥 근처래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는 시점은 천장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닥에서는 공포가 극대화되고 천장에서는 탐욕이 극대화되니까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떨어지면 무섭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본능대로 하면 무조건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짓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곳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군데 깔아놓으라는 겁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분산 투자인데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진다는 말처럼 다들 알지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분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편의점을 창업한다고 칩시다. 음료수만 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과자도 팔고 도시락도 팔고 담배도 팔죠. 왜냐하면 어떤 손님은 음료를 안 사고 어떤 손님은 담배만 사고 시간대마다 잘 팔리는 게 다르니까요. 상품이 다양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식만 갖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박살날 때 같이 박살나요. 근데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으면 주식이 빠질 때 다른 게 올라서 방어가 되거든요. 이게 분산의 핵심입니다. 2022년을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이 25% 이상 빠졌거든요. 근데 그의 달러는 어땠습니까? 원화 대비 엄청 올랐죠. 만약 포트폴리오에 달러를 좀 섞어놨다면 주식에서 까진 걸 달러에서 메웠을 거예요. 작년 말만 해도 코스피 2400에서 빠졌을 때 다들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오니까 이제야 한국 주식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일본이 방위비 지출 늘린다고 했을 때 일본 주식이 확 올랐는데요. 그때 거기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상 못한 수익을 챙긴 겁니다. 한 군데만 보고 있으면 이런 기회를 다 놓쳐요. 야구팀 만들 때 타자만 9명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죠. 투수도 있어야 되고 포수도 있어야 되고 내야수도 있어야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적인 자산만 담으면 시장 좋을 때는 대박이지만 안 좋을 때는 쪽박입니다. 수비적인 자산도 섞어 넣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라는 말 자체가 원래 서류 가방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화가들이 여러 작품을 모아서 가방에 넣고 다녔던 데서 나온 말인데요. 투자에서도 여러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는다는 의미로 쓰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사야 되느냐? 요즘 ETF란 게 있는데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정말 혁신적인 상품이에요. ETF가 뭐냐면 여러 종목을 하나로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 하나하나 사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근데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이 종목들을 다 조금씩 사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1만 원짜리 하나 사도 2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이런 거 개별로 사려면 한 주에 수십만 원씩 하거든요. 근데 S&P 500 ETF를 사면 미국 상위 500개 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거예요. ETF 하나가 이미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종목을 분산 투자하고 있으니까 이걸 여러 개 사면 분산이 아니라 초분산이 됩니다.
주식 ETF도 있고, 채권 ETF도 있고, 금 ETF도 있고, 달러 ETF도 있고, 부동산 ETF도 있어요. 서로 다른 성격의 ETF를 대여섯 개 정도 골라서 조금씩 담아놓으면 어디선가 하나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핫한 거, 화려한 거만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하는 것 보세요. 다들 쳐다볼 때 사면 이미 늦은 거고 아무도 안 볼 때 깔아놔야 나중에 먹을 게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으냐? 주식형 ETF를 한 55%에서 65% 정도 담고요. 채권형 ETF를 20%에서 25%, 그리고 금이나 원자재 ETF를 10%에서 15% 정도 담는 게 기본이에요. 물론 이건 정답이 아니고 기본형이에요. 나이가 젊으면 주식 비중을 더 높여도 되고, 은퇴가 가까우면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게 맞죠. 중요한 건 한 종류에 올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레이 달리오라고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브릿지워터의 창업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개인 투자자를 위해 공개한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주식 30%, 장기 채권 40%, 중기 채권 15%, 금 7.5%, 원자재 7.5%거든요. 이 포트폴리오가 왜 대단하냐면 1984년부터 2013년까지 30년 동안 테스트해봤더니 연평균 수익률이 9.7%였고 손실이 난 해가 딱 4번뿐이었대요. 그 4번도 최대 손실이 3.9%밖에 안 됐고요. 물론 이 포트폴리오가 정답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면 최적의 조합도 바뀌거든요. 근데 핵심은 여러 자산을 섞으면 위험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어도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불안하면 실수를 하거든요. 내 돈이 하루에 15%씩 왔다 갔다 하면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 공포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하시는 반박이 있어요. 5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분산 투자해서 뭐 하냐? 5% 벌어봤자 2만 5천 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도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50만 원이지만 미래에는 500만이 될 거고 5천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갖고 연습하면 실수 한 번에 몇백만 원 날아가는데 50만 원 갖고 연습하면 실수해도 몇만 원이에요. 운전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고속도로 나가는 사람 없잖아요. 주차장에서 연습하고 동네 골목에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도로 나가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돈으로 먼저 연습해야 돼요. 지금 적은 돈으로 삽질하면서 배우는 게 나중에 큰 돈 들어왔을 때 똑같이 실수 안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학원비라고 생각하세요. ETF 하나 1만 원짜리 사서 25% 빠져봤자 2,500원 손해거든요. 근데 그 2,500원 쏘면서 얻는 교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이 자산이 빠지는구나.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쪽이 오르는구나. 이런 걸 몸으로 배우는 거죠. 내 돈이 들어가면 진짜 다르게 보여요. 남의 얘기로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 계좌에 마이너스 25% 찍혀 있으면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처음에 ETF 대여섯 개 정도를 각각 1만 원씩, 그러니까 총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국내 주식 ETF, 미국 주식 ETF, 선진국 ETF, 신흥국 ETF, 국내 채권 ETF, 미국 채권 ETF, 금 ETF, 달러 ETF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담아보는 거죠.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이 6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뉴스에서 뭐가 나왔을 때 어떤 ETF가 오르고 어떤 ETF가 빠지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부예요. 책으로 100번 읽는 것보다 내 돈 넣어놓고 한 달 보는 게 더 많이 배워요. 금리 올린다는 뉴스에 채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쟁 났다는 뉴스에 금이 어떻게 뛰는지 이런 걸 직접 경험해야 진짜 내 것이 되거든요. 1년에서 2년 정도는 연습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자산이 뉴스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세요. 오늘 왜 올랐는지, 내일 왜 빠졌는지 간단하게 메모라도 해보시면 나중에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일지를 쓰라는 게 대단한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짜 적고 오늘 주요 뉴스가 뭐였는지,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내 생각은 어땠는지 메모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돌아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패턴이 보여요. 아, 나는 공포에 약하구나. 아, 나는 탐욕에 약하구나. 이런 걸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손해 났을 때가 아니라 수익 났을 때예요. 처음 투자해서 운 좋게 15% 벌었다 치면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때 더 넣을 걸. 다음에 크게 가야지. 그 다음에 큰 돈 넣고 물리는 겁니다. 처음에 몇천 원 벌었을 때 겸손했어야 하는데 이게 실력이 줄 알고 배틀 키우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카지노에서 처음에 돈 따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더 걸다가 다 잃습니다. 처음에 잃는 사람이 오히려 빨리 나와서 피해가 적어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초심자의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리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 72법칙 말씀드렸는데 복리가 왜 그렇게 대단한 거냐면 시간이 우리 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억을 연 10% 달리로 굴리면 매년 1천만 원씩 이자가 붙어서 10년 뒤에 2억이 됩니다. 근데 복리로 굴리면 첫 해는 1천만 원이지만 둘째 해는 1억 1천만 원에 10인 1,100만 원이 붙어요. 이게 10년 지나면 2억 6천만 원이 되고 20년 지나면 6억 7천만 원이 됩니다. 달리로 20년 굴리면 3억인데 복리로 20년 굴리면 6억이 넘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했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눈사람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작은 눈덩이를 굴릴 때는 커지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한번 굴릴 때마다 확확 커지잖아요. 복리가 딱 그거예요. 처음 10년은 체감이 안 돼요. 근데 20년, 30년 지나면 진짜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투자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넣어도 10년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중요한 건 이 복리의 시계가 주말에도 안 쉰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Money never sleeps. 돈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붙고 있다는 거죠. 직장인은 월화수목금 일하고 주말에 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 24시간 일할 순 없고 나이 들면 은퇴도 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 포트폴리오는 은퇴가 없어요. 365일 24시간 일하거든요.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빵집을 차렸다고 칩시다. 직접 빵을 구우면 하루에 100개가 한계예요. 근데 직원을 고용하면 그 직원도 100개씩 구우잖아요. 직원을 5명 고용하면 하루에 500개를 팔 수 있는 거죠. 투자가 그런 겁니다. 내 돈을 직원처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버는 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급여 소득에만 의존하면 내 체력이 한계인데 투자 소득은 체력 상관없이 계속 굴러가니까요. 부자들이 왜 부자인지 아세요? 돈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힘들게 모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알아서 불어나는 거죠.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아끼는 건 진짜 잘하세요. 무지출 챌린지니 거지방이니 해서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건 예전 세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안 됩니다. 불려야 돼요.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동소득이고 하나는 자본소득입니다. 노동소득은 내 시간과 체력을 팔아서 버는 거고 자본소득은 내 돈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젊을 때는 노동소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없으니까요. 근데 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자본소득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40%가 넘는 노인이 빈곤선이라는 거거든요. 젊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동소득만 있고 자본소득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금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투자 상품이 예금 주식 말고 금이 있거든요. 금 통장도 있고 금 ETF도 있고
아예 골드바를 사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포트폴리오에 금을 좀 담아놓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을 왜 사야 되느냐? 첫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세상이 불안해지면 금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전쟁 나면 금값이 확 튀거든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금값이 어떻겠는지 아세요? 확 올랐습니다. 중동에서 전쟁 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람들이 불안하면 금을 찾거든요. 지금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분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동네에 경찰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늘어나잖아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자산이 흔들릴 때 금이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들어놓고 사고 안 나면 좋은 거잖아요. 금도 그래요. 근데 보험이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보험은 사고 안 나면 돈 날리는 거지만 금은 사고 안 나도 가격이 오를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금은 우상향 해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예요. 20년 전에 골드바를 사서 금고에 넣어뒀다고 칩시다. 20년 동안 그 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금고에 있었을 뿐인데 가격이 12배가 올랐거든요. 금이 변한 게 아니라 종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금융위기 때 돈 풀고 팬데믹 때 돈 풀고 위 올 때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희석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반에 학생이 30명인데 반장이 1명이면 반장의 가치가 높죠. 근데 반장을 10명으로 늘리면 반장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또 위기가 오면 또 돈을 풀 거 아닙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풀었고 2020년 코로나 때 풀었고 다음 위기 때도 풀 거예요. 그럴 때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오르는 거죠. 물론 금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확 올려서 긴축할 때,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압도적으로 좋을 때는 금이 약세를 보입니다. 왜냐면 금은 이자를 안 주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많이 붙잖아요. 굳이 이자도 안 주는 금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금리가 낮아지고 돈을 풀기 시작하면 금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부동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주변에서 맨날 듣는 말이 주식 같은 거 하지 마라. 한국은 부동산이다. 이거 아닙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워낙 강력하니까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부동산이 주식보다 수익률이 좋아서 오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부동산은 심리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구조라서 결과적으로 수익이 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주식은 오늘 2% 빠지면 바로 알지만 집값이 오늘만 올랐는지 매일 체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식은 일주일 만에 팔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집을 일주일 만에 팔고 이사 가면 미쳤다는 소리 듣죠.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했으면 수익이 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주식은 너무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는 거죠. 오늘 떨어졌네 팔아야지, 내일 올랐네 또 사야지. 이러다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할 때도 부동산 마인드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사면 5년은 안 판다. 이 정도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시세 확인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 보세요.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일수록 수익률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주 볼수록 감정에 휘둘려서 매매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문제는 레버리지예요.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가 매달 나가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 괜찮은데 옆으로만 기어도 이자 내느라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억짜리 집을 8억 대출 받아서 샀다고 칩시다. 금리가 5%면 연간 이자만 4천만 원이에요. 월로 치면 303만 원씩 나가는 거죠. 집값이 안 오르면 매달 303만 원씩 손해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봉에서 집 샀는데 집값이 안 오르면 심리적으로 엄청 쫄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버티다 실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좋은 자산을 샀어도 멘탈이 버텨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레버리지가 크면 멘탈 관리가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은 분명히 중요한 재무 목표예요. 근데 집값이 오른다는 공포에 쫓겨서
무리하게 상투를 잡는 실수는 피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다들 집 샀다고 할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는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 말고 주거 대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 집을 사는 거지 투자로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투자로 돈 벌고 싶으면 부동산보다는 니츠 ETF를 추천드려요.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건데 적은 돈으로 살 수 있고 유동성도 좋거든요. 분산도 되고요. 연금 얘기도 해야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줄어들 수도 있고 받는 나이가 늦춰질 수도 있고요. 뉴스 보면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늙는다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한 거에 주목하기보다 확실한 거에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60대행 분들 보세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 빠듯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개인연금은 따로 준비하는 게 필수입니다. IRP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건 세제 혜택도 있어요.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 돈을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복리로 굴릴 수 있고요. 연금 투자는 일반 투자보다 확실히 장기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당장 뺄 돈이 아니니까 단기 등락에 덜 흔들리고 그래서 오히려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20대, 30대 분들은 연금이라고 하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까 복리 얘기했잖아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게 복리인데 연금이야말로 복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30살에 매달 30만 원씩 연금저축에 넣으면 60살에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연 7%로 계산하면 3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원금은 1억 800만 원밖에 안 넣었는데요. 복리의 마법이죠. 근데 40살에 시작하면 같은 금액 넣어도 1억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10년 늦게 시작했다고 2억이나 차이 나는 겁니다. 시간의 가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연금은 강제 저축 효과도 있어요. 중간에 빼기가 어렵거든요. 페널티가 있어서요. 그래서 의지가 약한 분들은 오히려 연금이 좋아요.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요. 마지막으로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기가 또 올 거냐고 물으시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과거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코로나 사태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위기가 오기 전에는 그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1997년 외환 위기 직전에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고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기 전까지 미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극소수였거든요. 다들 부동산은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다들 방심하고 있다가 예상 못한 곳에서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똑똑해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탐욕과 공포예요. 오를 때는 탐욕에 더 사고 빠질 때는 공포에 팔고 이게 수천 년 동안 반복돼 왔거든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을 아세요? 튤립국은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때 사람들은 합리동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요. 1929년 미국 대공황 직전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번엔 다르다고 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경제가 성장하니까 영원히 오를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박살났죠.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이번엔 다르다고 했어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 회사들은 영원히 오를 거라고요. 수익도 없는 회사들 주가가 하늘을 뚫었는데 결국 90% 넘게 빠진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안 바뀌는 이상 위기는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이 있는 한 버블이 생기고 공포가 있는 한 폭락이 생겨요. 이건 인간의 DNA에 새겨진 거라서 교육으로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위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 대비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는 몰라도 온다는 건 확실하니까요. 한 곳에 몰빵해 놓으면 위기 왔을 때 같이 박살나요. 2008년에 주식만 갖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채권이랑 금을 섞어 놓은 사람들은 손실이 훨씬 적었어요. 여러 군데 분산해 놓으면 어디 하나가 빠져도 다른 데서 버텨주거든요. 다들 한쪽으로 몰릴 때 소외되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미리 조금씩 깔아 놓으면 나중에 그쪽으로 돈이 돌아올 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2020년 코로나 때 공포에 팔고 나간 사람들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버틴 사람들은 그 뒤로 2배, 3배 벌었거든요. 그래서 현금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살 돈이 있어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전부 다 투자해 놓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그리고 위기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위기 때는 좋은 기회인 건 맞는데 그게 빚내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빚내서 투자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투자금이 빠지면 멘탈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바닥에서 강제 청산당하거나 스스로 손절하게 되죠.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라는 건 시장보다 빠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쫓아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포르쉐 쫓아가는 킥보드 되지 마시고 길목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세요. 분산 투자하세요.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세요. 공격수만 뽑지 말고 골키퍼랑 수비수도 뽑으세요. 그래야 어떤 경기에서도 버틸 수 있습니다. 복리의 시계를 멈추지 마세요. 머니 네버 슬립스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드세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적은 돈이라도 지금 시작하세요. 100만 원이라도 좋고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1년 뒤에 시작하는 것보다 무조건 유리해요. 복리는 시간의 함수거든요. 위기에 대비하세요. 올해 안 와도 내년에 올 수 있고 내년에 안 와도 그 다음 해에 올 수 있어요. 언젠가 온다는 건 확실하니까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세요. 한 달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최소 10년, 가능하면 20년, 30년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별거 없어요. 일찍 시작해서 오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